운세, 사주, 미신, 뭐 MBTI까지. 와, 이거면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아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혈액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무의미한 이야기죠. 전 근거 없음. 별자리와. 우리가 화성에서 살고 있다고 쳐요. 네네. 그러면 그때 별자리는 어떻게 쳐야 돼요? 바뀌어요. 좋아. 그러면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가 살고 있어. 별자리는요, 딴 게 아니라 그 우주의 기운이 들어온단 말이죠. 네, 지금부터 과인들의 다양한 궁금증들을 유쾌, 상쾌, 통쾌하게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잖아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고민을 무엇이든지 물어보십시오. 네, 여기는 과학인들의 인생 상담소. 과인은 그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든 것 과학 상담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것저것 이제 뭐 수많은 과학에 대한 인터뷰들을 하고 했잖아요. 실제로 많은 분이 진짜 기발하고 엉뚱한 호기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것이 나오든 건드리면 톡 하고 다 나올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잘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도 내 진짜 모습을 모르지 아무도 내 진짜 마음을 모르지 그래 제가 항상 이상한 생각을 좀 자주 하면서 다니는데 과연 이 넓은 우주 안에 또 다른 데가 있을까? 또 다른 지구가 있을까? 휘파람을 불면 뱀이 나온다. 진짜 집 주변에도 풀숲이 많고 하니까 잘 안 불면서 갑니다. 혹시 가위 눌려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근데 봐봐요. 가위 눌려본 적 있냐고 물어보면 없어요라고 하면 가위를 눌린대요. 되게 일상적인 상황인데 꿈에서 그 본 듯한 장면이 똑같이 펼쳐졌다는 느낌을 받을 땐 있어요. 꿈을 정말 안 꾸는 날이 없는데요. 꿈을 안 꾸는 법이 있는지 막 해몽 이런 거 막 찾아봐요. 뱀이 막 엄청 저를 다 쫓아와가지고 근데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10kg를 뺐는데요. 아직도 많이 먹어요.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진짜 많이 먹어요, 제가. 요즘 고민은 이제 좀 근손실. 체중은 그대로인데 오로지 근육만 이제 손실이니까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는 건지 제 몸 안에서. 아우, 네. 사실 이제 그동안 우리 이제 인터뷰했던 수많은 분들, 예, 그분들의 이제 인터뷰 과정 중에 나왔던 누룽지 긁어 모았다고 부르는 근데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누룽지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누룽지가 더 먹을 게 많고 더 맛있습니다. 예, 약간 그런 질문들 좀 모아봤어요. 예. 아까 본 내용 중에 그 가위 눌림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짧고 경쾌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위 눌림이라는 현상, 의학적으로 수면 마비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잠자면서 사람이 몸을 자유자재로 못 움직이는 게 정상인데 네. 잠을 자는 과정에서 이 뇌의 의식 각성을 담당하는 부분만 이상하게 활성화되면 지금은 사실은 잠에서 깨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잠에서 깼다, 이것은 현실이다, 이런 식의 느낌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은, 당연히 몸은 안 움직이고, 그래서 왜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없지? 뭐 이상한 뭐 형체,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꼭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현상. 그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꿈을 좀 잘못 꾼 것이다. 그것이 가위 눌림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가위 눌림이라는 식으로 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용어가 있는데 정의를 내렸죠. 해외에는 이런 말이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래요? 용어로 마땅히 가위 눌림, 의학적인 용어의 수면 마비 말고는 딱히 번역할 방법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쪽은- 우리나라에서만 이걸 조금 특이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특이한 게 아닌 거예요? 네, 나라에 따라서는 그냥 꿈을 꾸다 보면 좀 희한하게 꿀 수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약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영혼이 들어오다 막혀가지고 가위 눌린 거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하, 약간 유체 이탈해가지고 떠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채 못 들어왔다. 못 들어가가지고 가위 눌렸다.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막 그때 되는 이야기군요. 그래요? 아니, 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엎드렸다 가위 눌린 적 없어요? 그런 애들 저 본 적 있어요. 미쳐버리겠어요. 왜냐면 나는 분명히 지금 깼어요. 선생님이 나를 봤어. 와, 근데 안 움직여져. 신기하긴 하네요. 네, 선생님 근데 툭 건드리면 툭 일어나죠. 누가 건드리면. 네. 근데 지금 여기 나왔었던 많은 것들이 좀 어떤 신경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꿈을 매일 꾼다, 너무 안 꾸고 싶다 했는데 꿈은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 수면 주기를 보면 언제나 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을 다 못해서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어떤 경우엔 내가 꿈을 좋은 꿈은 기억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꿈이었어라고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좋은 것조차 한 5분 정도 지나면 되게 좋았는데 근데 뭐가 좋았지? 하고 기억이 없어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 왜냐면 장기
기억은 넘어가지 못하니까 기억을 잘 하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정신 탁 박히면서 오늘은 어떤 꿈을 꿨네? 아우 꾸기 싫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꿀 수 있으니까 기억할 수 있으니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데자뷰가 좀 재밌었어요. 아, 데자뷰. 데자뷰가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뇌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뇌에서 회상하는 부분이 있죠. 내가 겪었던 그 사건을 다시 회상하는 하는 부분이 있고 친숙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유기적으로 보통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왔는데 친숙하다 느낀다는 거는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회상을 하면서 아 여기 왔었지 지난번엔 저기 없었지 이런 식으로 깨닫는 건데 이 부분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회상하는 부분은 기억이 없는데 친숙하게 느끼는 부분이 만약에 바짝바짝하고 얘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본 적은 없는데 기억이 없는데 근데 너무 친숙해. 이건 과거에 언젠가 왔었던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데자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아니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심하게 자주 매일매일 심지어 하루 종일 내가 오늘 하는 일들 모두가 너무 꾼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경우 그건 그냥 꿈 아닙니까 그게? 네, 그게 있대요. 반복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볼 필요는 있다. 왜 그러냐면 측두엽 뇌전증인 경우에 그런 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그게 좀 자주 반복되면 한 번 정도는 검사를 받아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많은 또 이야기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제보들을 엮어가지고 호기심을 해결하는 우리가 호기심 척척 박사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네, 준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제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요. 저는 알아고요. 저는 다니용이요. 네,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아빠는요? 뭐지? 나도. 이게 무슨 냄새야? 아, 또 우리 아빠는요? 아이고, 자기 어르신 어디 안 아프세요? 안 아프단다. 왜 우리 아빠는 때마다 흥얼거릴까요? 우리 아빠는 그런가요? 외국인도 그렇겠죠? 너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야 이게 과학적 설명이 될까요? 저도 사실 약간 이런 편입니다. 열쇠가 어디 있더라. 그렇죠. 괜히 혼자서 흥얼거리고 자 지금부터 먼저 이게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안 그랬거든요. 저도 정말 궁금해요. 이게 아저씨 특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던 것 같고. 저도 사실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좀 짐작되는 게 뭐가 있냐면 심리학에서 이제 방어 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뭔가 불안할 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나 습관, 태도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 방어 기제 중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흔한 것이 유머를 이용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많죠. 막 갑자기 부장님이 막 너 요즘 별로 일 없는 것 같더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약간 마음이 덜컹하지만 그냥 아하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넘어가려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근데 이 유머를 이용한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 중에 그렇게 초조하거나 불안할 때 콧노래를 부르는 거 이런 것도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 잃어버린 거 찾을 때 뭔가 이렇게 망설이면서 뭔가 일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약간 초조한 마음 그런 걸 달래기 위해서 흥얼흥얼 방어 기제 일종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사실 그 어린이 친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너무 궁금한 게 외국인은 안 그런가?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요. 방어 기제라면 외국도 좀 비슷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외국인도 보면 Where is my cell phone 하면 그런 리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제 뭐 빨래 같은 거 꺼낼 때 나름대로 뭐 이렇게 노래 같은 거 이상한 노래 부르면서 Laundry's done. 그래요? My laundry's ready. 막 이러면서 그래요? Laundry's done. 그래요? My laundry's ready.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경우 좀 본 기억 납니다. 그래요? 근데 그건 그냥 기분이어서 하는 거지 아저씨들이 미국 아저씨들이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잘 어느 모르겠어요. 얼마나 흔하냐 아는 애는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궁금증입니다.
요즘 다이어트 잘 돼감? 아니 그냥 먹방 보면서 참는 중. 난 먹방 보면 더 배고파지던데. 맞아 먹방 유튜버들 부러워. 진심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거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우리랑은 종족이 약간 다른 느낌? 야 근데 요즘 때는 소식자들 먹방 봄? 치킨 한 조각 먹고 배불러하는 소식자도 있던데. 에휴 난 먹어도 배고프던데. 먹는 얘기하니까 배고파지네. 야 내일 치맥 콜? 사실 이거 되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대식자와 소식자. 사실 이게 좀 약간 체질적인 건가, 이게. 제 주변에도 보면은, 뭐, 찌장님도 그렇고, 희박님도 그렇고, 진짜 딱 보면은 이렇게 많이 먹어서 안 보여. 절대 안 보여. 많이 먹는 게 유전적이었으면은, 어떻게 이 유전이 계속 지금까지도 유지가 됐었을까? 도태되지 않고. 보통 약간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먹기 쉽지 않았던 시절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대로 좀 이렇게 풍요로운 집안의 자손이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럴 거밖에 뭐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한편으로는 배고픔을 느끼는 것과 생존의 여부는 좀 다른 거니까. 네. 이건 배고파면서도 참을 수 있다.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사람을 네네. 일단 좀 용어를 보자면 소식자라고 하는 거는 조금만 먹어도 이제 식욕이 끝나는 사람. 대식자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먹어도 언제든지 계속 더 먹을 수 있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는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사람마다 위 크기 차이부터 있습니다. 보통 위가 성인 같은 경우에 20cm에서 큰 사람은 25cm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25% 정도 차이는 나는 거예요. 뭐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사람 키도 뭐 작은 사람은 150cm 정도 되는 사람도 있고 큰 사람은 190cm 정도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담을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어느 정도 사람마다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호르몬 같은 것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만 먹어도 이제 좀 그만 먹고 싶다라는 기분이 빨리 드는 사람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PYY36이라는 호르몬 같은 경우에 음식을 먹으면 이 호르몬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이제는 먹기 싫다, 그만 먹어도 되겠다라는 기분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좀 활발하게 잘 도는 사람인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먹어도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겠죠. 반면에 이 호르몬이 나오는 것에 조금 어떤 문제가 있다, 혹은 남들보다 좀 덜 돈다라고 하면 웬만히 먹어도 그 계속 먹고 싶은 그 마음이 별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핵심은 배가 고프냐 안 고프냐도 물론 있겠지만 왜 먹어도 살이 안 찌냐인 것 같아요. 이건 복합적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일단 소장에서 흡수율 자체가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말하자면 우리가 소화 잘 안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소화가 안 된다고 느끼는 건 위에서의 문제인 거고 만약에 췌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소화액 안에 기본적인 활성이 적은 경우에는 흡수율이 좀 적게 되는 거죠.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뭐 70%밖에 흡수를 못한다. 그럼 같은 양을 먹어도 좀 덜 살이 찌겠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활성이 좀 높은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열을 발생시키면서 에너지를 쫙쫙쫙 푸는 겁니다. 그게 약간 기초대사량 그런 거 아니에요? 기초대사량 비슷한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운동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정말 제일 부럽다. 어마어마한 너무 게 부럽다. 내 미토콘드리아는 그 사기 캐릭터 아니야 이거? 내 미토콘드리아 뭐 하는 겁니까 대체? 뭐야? 얘네들은? 제 미토콘드리아 맨날 장아봐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이식수술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고 흡수율도 다르고 소비율도 다르고 효율도 다르고 다 하다 보니까 부러운 분들이 있죠. 자, 다음 사연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두 분이 연기를 하셔야 돼요. 연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분 연기. 세물리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쎄한 느낌을 감별하는 특별한 능력 같은 게 있는 듯합니다. 저의 쎄한 잠시만요. 지금 여자분 목소리를 좀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어떻게 뭐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 다 공부받고 하는 건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아이고 뭐 목소리 어떻게 달라지게요? 저의 쌤은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도 이상할 것 같은데. 저희 작가님이 또 써주셨잖아요. 김풍이 흉내내는 여성을 흉내내는 곽재식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세물리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쎄한 느낌을 감별하는 특별한 능력 같은 게 있는 듯합니다. 저는 평소에 눈치 없다, 감 없다, 촉이 안 좋다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저의 쎄함은 적중률 99%에 가깝다는 게 더 놀랍죠. 그래서 남친의 거짓말은 즉시 검거합니다. 저는 심지어 똥촉이란 별명까지 있는데요. 극적. 이건 노력으로도 고칠 수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에게 닥친 상황에서 느껴지는 기운과 촉. 이것도 설명 가능한가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잘하셨어요. 너무 잘했어요. 깜빡 속았습니다. 저 진짜 정말로. 근데 사실 이런 거 있어요. 약간 있어요? 좀 이제 네. 쎄함을 잘 느끼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좀 발달한 편이에요. 저는 상당히 많이 발달했다고 봐요. 그런데 왜 주식회사 손해 많이 보셨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쎄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주식에 딱 이렇게 하는데? 그게 들어갈 땐 안 쎄했어요. 들어갈 땐 안 쎄했는데 자는 동안 쎄해지더라고요. 자는 동안 쎄했다가 걷잡을 수 없이 뭐야. 이런 게 있더라고요. 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느낌이 실제로. 있어요. 느낌이란 게 뭔가, 있잖아요. 뭔가 느낌 이상한데 이럴 때 있긴 있어요. 네. 네. 이런 것도 사실 뭐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사실 이게? 곽 작가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제가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저는 진짜 똥촉이 맞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느껴요. 정신 씨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느낄 때도 있는데 답답해요. 제가 그래서 있다 보면 앞에다가. 근데 촉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난 진짜 잘 알아. 이거 정말 잘 맞춰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제 생각에는 감이 분명히 있죠. 남들이 읽지 못하는 걸 보고 읽습니다. 근데 거기다 플러스로 확증 편향이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촉이 맞는지를 매번 검증을 하느냐 안 할 겁니다. 내가 생각했었던 20개 중에 실제로 내 말대로 됐었던 5개, 6개 정도를 강하게 기억하면서 역시 나는 촉의 대마왕이다 이러면서 확증 편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에서 내 말이 맞아 라고 했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특히 주식 같은 거 들어갈 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자신감 같은 그런 거군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쎄함을 느끼는 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다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잘 느껴요. 네. 그러니까 좀 뭐냐면은 내가 좀 저 같은 경우는 잘 느끼는 게 같은 게 다치길 너무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주변에 촉을 막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약간 좀 이 사람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설령 위험하지 않다 하더라도 빨리 저는 도망을 치는 거죠. 약간 이게 좀 발달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과학인들의 인생 상담소 과인은 그러하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좀 사연들을 좀 재구성해가지고 저희가 드라마를 하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저는 평범한 20대 직장인. 출근길에는 오늘의 운세를 확인하는 게 저의 일상이죠. 오늘의 인생. 오늘은 조금은 힘든 하루를 보낼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 성과를 보상받는 하루. 다만 아침에는 타인과의 충돌수가 있으니 사람을 조심해라. 운세를 보니 오늘은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데. 혜인아! 가까이 오지 마. 뭐야, 왜 그래? 나 오늘 아침에는 누구랑 부딪힐 수 있대. 내 안전을 위해서 넌 좀 떨어져 있어. 워이. 또 운수 타령이구만. 야, 아유. 이따 저녁에는 괜찮다고 하니까 저녁에 연락할게. 아유, 그래, 간다. 저는 어려서부터 미신을 잘 믿었습니다.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되니까. 시험 공부 많이 했어? 난 늦잠 자서 밥도 못 먹고 나왔어. 난 미역국 먹었는데. 야, 시험날 미역국 먹으면 안 돼. 미끄러져. 이 성적 쉬. 저 밑으로 쉬. 야, 휘파람 불지 마. 밤에 휘파람 불면 귀신 나온다고. 뭐래? 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는 제가 유난스럽다고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저는 최대한 조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개팅하는 날. 진짜 떨린다. 안녕하세요. 드세요. 드세요. 네. 평소에 어떤 거 좋아하세요? 매운 음식 좋아해요. 이런 거. 닭발, 저도 닭발 참 좋아하는데. 탕수육도 좋아하시나요? 부먹 찍먹? 찍먹. 치킨도 좋아해요. 피자는 주공 살아요. 없어서 못 먹어요. 잘 맞네요, 참. 너무 잘 먹는다. 선생님 같다.
운명의 상대를 만난 걸까요? 왜 이렇게 떨리죠?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땐 필수로 확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나오네요. 아 저는 제가 맞춰볼게요. 왠지 처음 만난 저랑도 어색해하지 않는 거 보니까 E. 왠지 감각적이신 것 같은 걸 보니까 S. 사고형인 T, 이식형인 P, ESTP. 맞긴 한데 그럼 내가 INFJ니까 인프제. 최악의 궁합이네. 네? 아니에요. 저 오늘 그만 일어나실까요? 네? 제가 조금 피곤해서.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그래도 저랑 성격 유형이 안 맞으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래도 미련이 남습니다. 자꾸 그의 모습이 생각나서. 잘 맞네요 참. 잘 맞네요 참. 이 되게 과학적인 어떤 거잖아요. 그럼요. 궁합 보는 거죠, 몇 퍼센트. 과학적인 궁합. 맞네. 제 사주에는 남자복이 없다고 했거든요. 자, 어디 보자. 그래, 뭐 재물운은 좀 있고. 근데 없어. 남자가 없어, 남자가. 사주가 맞나 봐요. 너 참 특이하다. 그래서 그 남자 안 만난다고? 네가 생각해도 아깝긴 하지. 그래도 뭐 어떡해. 그 남자는 ESTP, 나는 INFJ. 절대 안 돼. 남들이 이상하다고 비난해도 저는 미신, 사주, 궁합, 요즘은 MBTI까지 이 모든 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뭐 운세, 사주, 미신, 뭐 MBTI까지 막 이게 다 따지고 하시면 되게 피곤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사실 요즘에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특히 MBTI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 약간 좀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요즘 뭐 MBTI 거의 뭐 일종의 하나의 언어처럼 되었죠. 네네. 요즘 MBTI가 뭐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번역해서 이해를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 합니다. 아까 하셨잖아요. ENFP 이런 뭔지 딱 느낌이 대충 오세요? 알죠, 대충 와, 알죠. 대단하시네요. MBTI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누가 물어보면 그냥 ENFP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ENFP요? 네. ENFP세요? 네. 아니, 저 사실 잘 몰라요. 저는 몰라요. 야, 그래요? 예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ENFP가 좀 멋있는 것 같아가지고 ENFP만 대부분 자기가 멋있어 보이는 거 같더라고요. ENFP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냥 뭔지는 모르고. 네. 그래요? 그렇구나. 뭐 맹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두 보면 마음 한구석에 약간 좀 뭐 징크스라든가 뭐 저런 거 같은 어떤 믿음 같은 게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사람들도. 정말 돌발 질문을 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어때요? 저희 스태프분들 중에서 본인도 뭔가 약간 좀 이런 뭐 미신에다가 약간 좀 뭐 징크스 뭐 이런 게 좀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손 좀 들어보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자신이 그런 게 아니고요. 네네. 제 주변 사람이 MBTI의 맹신론자예요. 이제 딱 첫 만남에 MBTI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본인과 이제 같은 유형이면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본인과 다른 MBTI예요. 그냥 대화를 끊어버리는 그냥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러면은 나는 전혀 믿지 않는다? 저 촬영 감독님. 촬영 감독님도 어떤 게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 저는 그 사주나 MBTI 같은 거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감독님 그러면 딴 그런 미신 징크스 있는 거 전혀 안 믿어요? 네, 저는 징크스 같은 건 안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새로 아파트가 당첨돼서 입주를 하는데 전혀요. 404호다. 네.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차를 새로 뽑아가지고 번호판을 새로 받았는데 전혀. 4444호다.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누가 이름을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써놨다. 아무 느낌 없어요? 감독님은 MBTI나 사주를 보면 MBTI를 안 믿는 성격, 사주도 이런 거를 안 믿는 사주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까운 곳에나 아니면 친구나
저런 분 있으면 왠지 좀 든든하고 좀 든든하죠. 예, 그런 믿음직스러운 좀 그런 느낌 들 때 있죠. 확실히 예, 뭔가 좀 뒤숭숭하고 꿈자리 사납고 이럴 때 맞아요. 그 친구하고 한번 이야기하면 야 자식아 뭐 그런 걸 믿어 이렇게 하면 갑자기 싹 개운해지는 것 같고 싹 개운해지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그 MZ 세대, MZ 세대죠. MBTI를 꼭 물어봐요. 이 거의 인사처럼. 심지어 자기 MBTI를 제 프로필에 적어놓은 사람들도 많아요. 많죠. 예. 사실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시대에 따른 유행인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 말띠 여대생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말띠 여대생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말디면 어때요? 그 누가 뭐래요? 그때는 이제 현실도 아니고 띠를 보고 정말로 말띠 여대생. 그러니까 뭐 말띠인 젊은 여성은 좀 이렇게 괄괄하고 지나치게 활기차다. 라는 뭐 그런 고정관념을 이용해가지고 B형 남자친구처럼 영화 만든 거예요. 옛날 그런 영화 한국 영화 중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D도 아니고 혈액형도 아니고 MBTI로 굳어진 거죠. 사실 MBTI는 이런 성격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성격 검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된 옛날이죠. 20세기 초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분이라기보다는 어느 어머니와 따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개발을 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액형처럼 그냥 아무 상관없는 걸 갖다 붙이는 거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분이 분류한 16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중에서 내가 여기에 가깝다, 너는 여기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뭐 아주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현대의 심리학계나 현대의 뇌과학계에서는 사람의 성향을 이렇게 16개로 구분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거는 그냥 굉장히 초창기에 사용하던 하나의 그냥 시도 정도로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워낙에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다 보니까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뿐인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삽시간에 MBTI가 굉장히 많이 퍼진 이 배경에 뭔가 있는 거 아닐까. 뭐가 있을까요? 딴 나라에는 이 정도로 MBTI가 막 유행하고 이러고 있진 않아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실은 한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다 같이 쏠려가는 어떤 단체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럼 다 막 축구에 열광하고 축구 응원하러 다 가야 되고. 근데 뭐 어떤 친구 한 명이 별 관심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넌 왜 응원하러 가자는데 막 오히려 이제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것 같아. 너 뭐야? 이러면 난 축구 별로 안 좋아하고 야구 좋아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야, 넌 한국 사람이 아니야? 이상해서 어떻게 축구를 축구를 싫어한다고 할 수가 있어. 그런 식으로 한 번 휩쓸려 가면 다수의 다 휩쓸려 가는 그런 단체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MBTI라는 게 도입되면서 사람들은 성격이 저마다 다르고 성향이 저마다 다르다. 16가지 정도는 사람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내가 뭐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서 지금 월드컵 거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계획적인 걸 좋아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내가 보려고 원래부터 계획했던 야구 게임 볼 생각이 있는 것 뿐이다. 내 성격을 이놈들은 인정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좋은 도구가 MBTI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때 너무 이렇게 단체, 전체 중심으로 쏠렸던 그런 한국 문화의 반작용으로 사람이 저마다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를 좀 표출할 수 있는 도구로 MBTI가 많이 주목을 받은 경향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당히 일리는 저도 공감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같이 있을 때 쟤 혼자 왜 저래? 이런 게 있고 또 나는 왜 이럴까? 나 혼자만. 나 혼자 되게 별난가? 유별난가? 라고 하는 거를 해석해줘요. MBTI가 다행이다. 내가 별나지만 이 별난 성격이라는 것 자체가 얘가 설명을 해주는 거라는 게 약간 좀 뭔가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이거 갖고 있는 이게 순기능인데 뭐든지 이게 좀 너무 광범위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역작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걸로 판단해버리고 이제 이런 건 분명히 나쁜 거죠. 안 믿으시는 거네요, 사실상.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저희 애가 태어났을 때 사주랑 이런 거 맞춰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네, 맞췄어요. 애기한테 나중에 기분 좋은 하루를 선물해주고 싶어서. 그 아이도 나중에 자기 사주를 볼 거 아니에요. 사주 좋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걔가 얼마나 그날 기분 좋겠어요. 사실 뭐 사주 같은 경우도 역사로 치면은 사주가 진짜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주 진짜 오래됐죠. 그죠? 사주를 통계학이라고 말하는 걸 듣고도 좀 놀랐습니다. 통계학이라는 이야기를 할 거면 전수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표본조사를 해야 됩니다. 트라이얼 에러라고 해갖고 이런 사주를 갖고 있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네? 그럼 이걸 반영해서 조금씩 고치면서 업데이트, 버전업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았을 거고 피드백도 없었겠죠.
통계학이라고 하려면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만한 결과가 나왔고 이만큼 맞았고 이만큼 틀렸다라는 그게 있어야 통계학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명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들은 뭐 신내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책 보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어떤 책일까? 이게 통계학 책일까? 조사를 한 책일까? 근데 그 사주, 그러니까 기둥을 4개를 세우고 팔자 8개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것들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운명을 빼곡하게 적은 책이 한 방에 짠 하고 나왔습니다. 빈칸이 가득한 책을 갖고 메운 게 아니라 한 방은 아니고 계속 좀 수정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빈칸이 많고 한 2-3페이지 정도 찬 책부터 시작해서 자 우리가 이제 집던지상을 발휘해서 조금씩 채워놓읍시다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완성형 책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해석의 방법을 바꿔가면서 나중에 뭐 명대 조금 바뀐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만들 때 통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라는 얘기는 그만해야 되는 거고 그럼 진짜 물어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그 책은 말하자면 사주팔자를 위한 매뉴얼인데 그 근거는 이제 그 동양 철학을 근거로 만든 거죠. 동양 철학이 틀렸다라기보단 그걸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 거지. 적어도 통계학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표본을 가지고 검증된 거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역사 기록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저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쯤에 중국 북송이라는 나라 말기에 휘종 임금님하고 흠종 임금님이라는 사람이 연달아서 임금이 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북송의 국력이 좀 약해져가지고 지금의 말을 하자면 만주족, 옛날 말로 하면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군사가 너무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대로는 나라 망하겠는데 다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막힌 묘수를 갖고 있다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했어요. 가장 명망 높고 솜씨가 좋은 최고의 실력을 가진 뭐였겠어요? 장군이었겠어요? 도사였어요. 도사였어요. 도사. 자기가 이런 점치는 거, 사주 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 송나라 사람들 다 인정했어요. 중국 황제가 인정하는 최고의 도사였어요. 이 사람이 무슨 아이디어를 냈겠어요? 자, 중국이니까 인구는 많잖아요. 그죠? 그 인구에 있는 사람들의 사주를 다 수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사주팔자를 다 봐요. 그런 다음에 절대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이내에 죽을 운이 없는 사람들만 모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만 한 7,000명 정도 모아가지고 부대를 만들었어요. 부대를 만들었어요. 절대 안 죽는 불사부대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사하고 싸우게 하면 절대로 안 진다. 죽을 운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겠느냐. 그렇죠. 돌격시키면 무조건 이긴다. 예, 그랬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북송은 멸망하고 휘종 임금과 흠종 임금은 포로가 돼가지고 금나라에 끌려갔습니다. 역사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려의 사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송나라에 들락날락 했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 후로는 고려시대 역사나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임금님이 뭐 사주팔자 이런 거에 너무 심취할 때마다 항상 신하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북송의 휘종, 흠종 이야기 모르시냐고. 좋은 사례가 되네요. 좋은 사례입니다. 반면교사가 되는 거네요. 반면교사죠. 자, 우리가 사주는 재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거기를 심취하는 거는 너무나 위험하고 사주를 듣는 순간부터 거기에 올가매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이죠. 자, 과인은 그러하오. 오늘은 지금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는 그런 모든 것 과학 상담소를 지금 열고 있는데, 자, 이어지는 궁금증은 더 심오한,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우주. 항상 여기가 생일 때 그 우주 관련된 걸 선물 받은 적. 아, 별자리 행사? 응. 얼마쯤 할까? 이거 엄청 많지 않을까? 만약에 너네가 우주를 간다고 하면 뭐 챙겨갈 거야? 우주를 가면 당연히 우주복을 챙겨야 되겠지? 아, 우주복 그런 거 말고 기본적인 거 말고. 난 채원이야 내가 하고 싶어. 도움이 되고. 너희는 달 날아가면은 뭐 하고 싶어? 나는 사진 찍고 싶어. 야, 어깨동무하면. 너 좀 찍을 거 같아. 외계인과 인생 네컷. 나 우주선 타고 우주 끝부터 끝까지 가는 거야. 평생. 죽을 때까지 살면서. 좋지 않아? 너무 귀여운데요? 야, 나올 게 나왔네요. 사실 뭐 끝판왕이죠. 우리 지구인들의
항상 그 궁금의 대상 우주입니다. 야, 사실 뭐 어릴 적에 봤던 뭐 책으로 봤던 뭐 어린 왕자 같은 경우도 사실 별에서 왔잖아요. 근데 보통은 별을 얘기할 때는 항성을 얘기해서 그 핵융합을 하면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거를 별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어린 왕자가 온 거는 이제 행성이죠. 항성이 아니고 그런가요? 소행성. 소행성. 그렇죠? 네, 소행성. B612. 네, B612. 612 소행성에서 왔습니다. 이것도 거기서 걸고 넘어지시나요? 아니, 넘어지진 않아요. 어린 왕자인데? 네. 지금 어린 왕자. 어린 왕자잖아요. 저는 아까 이덕진 선생님 MBTI가 뭐였더라 이런 생각해서 MBTI가 뭐였더라 이런 생각해서 이제 좀 약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하는지 알겠어요. 왜 알겠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왜 하는지 알겠어요. 왜 하는지. 이제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왜 하는지 알겠어요. MBTI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이게 인간들이 이렇게 우주를 탐구하기 시작한 지가 좀 오래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언제나 어렸을 때부터 위를 보고 살았죠. 옛날에 특히 목동들도 항상 보고 살았고 첨성대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어떤 관측 기구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좀 과학적인 우주 탐구 자체는 좀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놀라운 걸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우주가 이렇게 크다, 끝없이 크다는 둘째치고 정말 이렇게 크다, 매우 크다 라고 하는 걸 안 거는 불과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짧아요? 왜 우리 뉴턴도 생각해보고 케플러도 생각해보고 하면 갈릴레이 생각해보면 그래도 1600년대 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1923년이에요. 허블이 셰필드 병광성이라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메다 예, 안드로메다 성운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 가득 찬 곳. 실제로 굉장히 큽니다. 거의 달보다 훨씬 커요. 그 커다란데 거기가 되게 구름처럼 뭔가 뿌연 뭐가 있는 거예요. 저게 어디 있을까? 우리 은하 안에 있을까? 그럼 우리 은하 안에 있으면 거리가 10만 광년보다 적어야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 거리를 잴 수 있는 툴을 알아내서 확인한 것이 1923년이고 150만 광년인 걸 확인을 했습니다. 오차가 좀 있죠, 지금이랑은. 그래서 우리 은하 크기가 10만 광년이니까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훨씬 더 먼 150만 광년 거리에 뭔가 다른 천체가 있네? 그렇다면 저 희뿌연 게 설마 다 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어서 저렇게 보이는 거야? 라는 걸 불과 100년 전에 안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었던 거고 그 말인즉슨 이 이전까지만 해도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다. 우리 은하 사이즈가 다야. 설마 몇 억 광년 멀리 떨어져 있을 거는 상상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런 거 찍어서 이제 보면 이게 뭐 거의 120억 년 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우주의 크기조차 알아낸 게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왜 그런가를 따져봐야 돼요. 인류가 바보 같았는가? 그건 아니고요. 사람의 인식만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툴이 나와야 돼요. 봐야 알 수 있고 사실 허블이 우리 우주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아낸 것도 셰필드 병광성을 발견한 다음에야 가능해졌었다. 생각해보면 최근 들어서 막 우주 탐사도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여러 가지들을 좀 바꿔놓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떤 이제 과학, 실질적인 물리적인 과학이 발전을 해야 그래야지 이제 좀 더 이제 우주에 좀 더 가까워진다. 네,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제 주변 사람도 그렇고 참 우주에 다들 특히나 관심들이 많아요. 보면은 나랑 상관도 없는 내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저 우주를 이렇게 동경하고 우주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왜 그럴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구는 우리가 이제 많이 다 알아냈죠. 이제는 웬만한 오지라고 하더라도 인공위성으로 다 어떻게 생겼는지 다 촬영해가지고 이미 아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펼쳐진 세상,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라고 하면 남아있는 곳이 이제 드넓게 펼쳐진 우주니까 그 모르는 곳에 대한 호기심, 미지에 대한 동경 이런 것 때문에 미지의 세계인 우주를 관심을 갖게 되는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그 문화적인 우주의 신비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주라고 하면 지상의 세계와는 다른 어떤 천상계의 이야기, 어떤 신비한 신령과 천사들이 있는 지구 바깥의 세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별을 향해서 뭐 기도도 하고 뭐 달에게 빌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 비는 대상이 있는 세계가 우주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그런 더 동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잘 안 알려진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데 역사 기록에 뚜렷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태조 이성계가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 무인이기도 하고 조선 왕조를 건국한 임금님이기도 했죠, 그죠? 그분이 소실적일 때 태양계에 있는 행성 중에 이 행성한테 항상 기도를 했대요. 어느 행성일까요?
아까 나왔던 행성이에요. 태양계에 있는 행성 중에요? 행성 중에 하나를 찍어서 그 행성 중에 항상 기도를. 그러니까 그걸 눈에 보여야 될 텐데. 눈에 보이는 행성이에요. 눈에 보일 거면 수금지 금성 아니면은 화성일 텐데. 대단하시네. 그렇게 추리하는 거 완전 합당한 추리. 저는 과인이니까요. 저도 과인입니다. 여러분. 굉장하시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왠지 느낌은 금성이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래요? 금성이에요. 옛날에 금성은 이제 태백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성계 같은 경우에 자기 고향인 함흥에다가 금성에게 제사를 하고 기도를 드리는 제단을 차려놓고 거기에 매년마다 한 번씩 태백제라고 해가지고 거창하게 제사를 올리는 그런 풍습이 있어서 조선시대에는 그 후대의 임금님들도 우리 태조 이성계께서 하신 거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하자라고 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금성에게 기도를 드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태조 이성계가 뭐하러 거기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나 이제 싸움터에 나가면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든가 내가 지금 고려를 엎어버리고 새로 조선이라는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망해가지고 목이 날아가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빌었겠죠? 그러니까 약간 조선시대 임금님들은 그런 걸 생각하면서 금성이 조선을 지켜주는 어떤 수호신 같은 그런 행성이다. 뭐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옛날에는 하늘에 있는 우주에 있는 그런 것들 다 그런 신령 같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제는 로켓을 타고 우주선을 타고 거기 가가지고 직접 착륙할 수 있다, 발을 밟을 수 있다, 들여다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더 신비하게 와닿고 더 탐험하고 싶은 마음이 팍팍 드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하면은 더 우주가 궁금해지잖아요. 제가 생각한 약간 좀 우주에 대한 그 호기심은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외로움? 이 드넓은 곳에 우리밖에 없다라는 거가 약간 좀 저는 외로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덧없음도 좀 있죠. 왜냐면은 엄마가 분명 장보러 나갔어.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근데 불러보잖아. 엄마! 집에 그런 적 없어요? 엄마 진짜 어디 갔어? 한번 불러봐요. 엄마. 문 한번 열어봐. 자고 일어났는데 대낮인데 엄마가 없다? 약간 왠지 느끼는 약간 그 외로운 감정. 그 표현이 되게 작가의 표현이라서 저 되게 좋네요. 우리 인류가 출현한 거는 100만 년, 200만 년이라고 잡아본다면 지구 역사는 46억 년, 그리고 우주 전체 역사 137억 년 중에서 인류가 요만큼 있다가 아마 10만 년 뒤에 인류가 있을까요? 사라질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이 안에서의 비극적인 일들도 있고 기쁨도 있었겠지만 약간 멀리서 보고 허무주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우주에 어떤 영향을 남겼을까? 우리의 존재를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면서 조금 이상해지는 싱숭생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계속 우리가 이제 우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너무 이제 멀리 간 것 같아요. 네. 조금 이제 살짝 좀 들어와서 생활 밀착형 좀 고민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지금 준비한 거는요, 일러스트레이터 사춘기 아니고요, 오춘기 김 작가님의 사연입니다.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죠. 언젠가 미래의 인간은 E.T.와 같을 거라고 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 1982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던 추억의 그 E.T.가 미래의 인간형일 수도 있다니. 통장 잔고를 보고 커져버린 눈,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생긴 거북목, 중력을 못 이겨 무너져버린 팔자주름, 업무가 선물해준 굽은 등, 운동 부족으로 튀어나온 배와 가는 팔, 움직이지 않아 짧아져버린 다리, 키보드와 스마트폰에 단련돼 길어진 손가락. 하지만 그건 몇만 년, 아니 몇억 년이 흘러야 생길 변화라고 생각했다. 인간이 아무리 주어진 환경에 맞춰 적응하는 동물이라지만 그렇다고 사람의 신체가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다. 어쩌면 예상보다 더 먼 미래의 얘기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왜 때문인지 그 변화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기분이 든다. 몸무게는 같은데 20대 때와는 뭔가 다른 낯선 내 몸뚱이. 내 허락도 없이 달라져 버린 이 몸매는 대체 뭐란 말이야. 아니야, 기분 탓일 거야.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람답게 보일 거야. 씻는 것도 힘드네. 얘 왜 이렇게 오래 씻어? 다 씻었어. 근데 그러고 있으니까 너 E.T. 같다고. E.T. 완전 E.T.랑 똑같네. 너 E.T. 알지? 미래의 인간은 정말 E.T. 같은 몸을 갖게 될까요? 이야. E.T. 모르는 분도 많을 텐데. 그쵸? 그쵸, 요즘에는 사실 E.T. 노래 아세요? E.T. 노래? 노래? 식빵같이 생긴 E.T.의 애니메이션판 그 나오는 이 노래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근데 약간 좀 저는 좀 많이 좀 공감이 됩니다.
지금 저의 어떤 이 몸 형태가 뭐랄까 예전에 20대 때 상상도 못했던 그런 몸 형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우주로 가고 계시군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자체만 보면 어느 정도의 변화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죠. 키만 봐도 한국 남성 같은 경우에 80년대하고 지금 평균치를 보면 한 6cm 정도 더 커졌거든요. 6cm면 꽤 큰 거죠, 그죠? 만약에 조선시대하고 비교해 본다면 한 10cm 정도 더 커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활 방식이나 뭐 영양 공급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키 정도 바뀌는 거는 이미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동물들 사례를 봐도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개하고 늑대하고 서로 다른 종으로 안 보거든요. 같은 그쵸. 하나의 종으로 보거든요. 객과죠. 네, 그런데 늑대하고 개 중에서도 정말 뭐 조그맣고 귀엽게 생긴 뭐 요크셔 테리어 같은 그런 품종하고 비교를 해보면 완전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늑대하고 요크셔 테리어는. 근데 그게 사람이 개를 늑대로부터 길들여가지고 키워오는 품종 개량의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사이에 그렇게까지 변한 거거든요. 그런 생각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어느 정도 변화한다, 그 비교적 크게 길지 않은 시간에 저는 가능은 할 거라고 봅니다. 하긴 맞아요. 보면은 요즘에 애기들 보면은 속눈썹이 되게 길더라고요. 요즘 태어난 애기들 보면 공해가 있고 먼지가 좀 많아서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뭐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뒤에 적응되는 부분이랑 이게 유전되는 부분 좀 다르기는 해요. 이제 흔히 말하는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자주 쓰는 쪽으로 변할 것이냐를 얘기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이미 진화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목이 굽습니다. 맨날 거북목이 돼요. 휴대폰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내 자녀도 목이 굽어질 것이냐? 그건 아니고 목을 굽게 만드는 거는 생식세포, 나의 생식세포가 돌연변을 일으켜서 목을 굽은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번식률이 더 높아져야지만 굽어지거든요. 근데 아무리 내가 목을 이렇게 굽는다고 하더라도 자녀 세대 굽는 건 아닌 거죠. 근데 문화가 바꿀 수는 있겠죠. 키가 커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유전적인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못 미칠 정도로 영양 상태가 안 좋았는데 잘 먹으니까 지금은 커졌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미 2000년대부터 지금 20년이 더 지났잖아요. 그 병무청에서 조사하는 걸 갖고 키를 재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그 남성들 같은 경우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173에서 175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유전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클 수 있는 맥시멈 값이다. 적어도 굵지는 않으니까요. 모두가 잘 먹고 있으니까. 그리고 원래 우린 유전적으로 큰 나라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제일 컸어요. 일본이랑도 한 15cm 가까이 차이가 났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변화는 유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사실 과연 이렇게 인간이 계속 변하고 있을까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약간만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후생유전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후생유전. 그 우리가 생각하는 유전은 이제 생식세포의 변이가 일어나서 돌연변이가 태어나는 게 유전이라면, 후생유전은 습득된 형질이 어느 정도 유전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용불용설이랑 다르기는 해요. 엄마 세대에서, 아빠 세대에서 내가 살면서 얻은 어떤 성질들이 자녀에게 유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DNA가 바뀌는 건 아닌데, 정확히 말하면 DNA 메틸화 부분이 같이 연관이 지어서 그게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화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진화까지는 사실상 인류는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더 이상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적어도 ET형 인간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오충희 작가님의 저렇게 ET 같은 외형은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뭐 미래 인간이 뭐 어떻게 바뀐다라는 거는 사실 뭐 우리가 좀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미래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 약간 좀 뭐 그런 거에 대한 건 좀 어떤 상상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달콤한 상상 안 하는 게 있어요. 뭔데요?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뭐냐?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사고가 일어날 때 컴퓨터가 막아준다라는 것 정도는 거의 모든 차에 장착되는 날이 우리나라에서 온다? 전 그렇게 멀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도 가까운 미래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인류 문명 역사에서 조선시대 사람들 뭐 가마 타고 다녔다고 해가지고 야, 얘야 나가서 가마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다녔거든요. 이 사람들이 좀 빨리 가는 걸 위해서 잘못하면 차에 치여서 죽을 수도 있는 세상. 잘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 내에 그 시대가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손자쯤 되면 야, 그 진짜 웃기지 않냐? 우리 할아버지들은 어릴 때 차 조심해라, 뭐 학교에서 차 조심합시다 이런 얘기 하고 다녔대. 야, 차가 사람을 왜 쳐? 야, 진짜 웃기지 않냐? 이런 세상이 찾아오는 날이 곧 올 것 같아요, 저는. 전 그거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들으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 같아요. 이제 곽 작가님도 저랑 같은 생각을 공유하실 것 같은 하나의 좀 어두운 미래도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과학 프로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하긴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혁명이 생기고 자동차가 나타나면서 생겼던 또 하나의 문제는 차가 무섭다, 차가 사람을 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금 자칫하면 30년 뒤의 미래가 아예 인류가 멸절하는 건 아닌데 지금의 우리가 사는 세상과 완벽하게 다른 세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달콤한 거를 꿈꿀 수 있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학에 치급히 해결해야 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들까지도 같이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진짜로 모두 전 지구인이 모두가 지금 걱정하는 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되게 달콤할 줄 알았는데 아니 솔직히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래식의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학살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과학을 믿는 건 너무 좋은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나 빼고 다 정신없이 다들 바빠 보여.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우리 고민들과 그리고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풀어드리지 못한 그런 뭐 질문과 어떤 고민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아쉬운 게 많습니다. 뭐 아쉬워요. 다음 주에 또 열심히 하면 되죠. 오늘이 아쉽지만 마지막이에요. 만약에 또 우리가 반응이 좋으면은 또 우리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너무 좋았어요. 이런 기회에 또 과학하면 대전 아니겠습니까? 진짜 뜻깊은 시간이었다 생각했습니다. 저 혼자 했으면 무슨 뭐 맨날 뭐 딱딱한 과학 얘기나 아니면 뭐 반대로 무슨 아재들 그 부대찌개 갖다 놓고 하는 이야기나 이런 것만 했을 것 같은데 우리 풍 작가님 또 이덕수 선생님 약간 이 뭔가 이 맞는 듯 안 맞는 듯 이 흐름 속에서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재밌게 친근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런 얘기하면 꼭 안 만나더라 근데. 만납니다. 우리 만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 그것이 만나요. 우주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것이 우주의 원리예요. 네. 아니에요?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 어쨌든 단순 궁금증부터 깊은 고민까지 모두가 다 이게 다 모두 과학이 되는 그런 상담소였죠. 과이는 그러하오.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그 재현 드라마를 보고 우리 대전 MBC에 좀 적극적인 투자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했어요. 아니 그래도 소개팅 장면인데 방송국 무슨 휴게실 같은 데서 누가 찾는지 너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만약에 좀 신경을 쓰면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안 나오실 수 있어요. 네, 그런 지연 때문에. 이런 게 생겼군요. 그럼 재현 드라마 빼고 출연을 조금 늘리고 우리가 연기해도 돼요, 사실은 재현. 우리가 연기해도 돼요, 사실은 재현. 그렇지 않습니까? 뭉클하네요. 네, 뭉클하죠. 저보다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재현을.